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유튜브 할 때는 어떻게 제목을 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 이어가지고 그냥 한쪽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원래표 책 보면 이 할머니 얘기 안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아마 다들 알다시피 네브래스카에 있는 퍼니처 마트 102세까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넘은 세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는 그 퍼니처 외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워렌 버핏이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를 이제 5,500만 달러에 인수를 할 당시에 회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회계 부분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완벽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 자체가 나쁜 놈이면은 아무리 열심히 감사를 해도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수석 매니저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도 많이 인수를 하고 국내 기업도 많이 인수를 했는데, 외국 기업 같은 거,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가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은 그 대표이사가 말하는 게 맞대요. 거짓말 안 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는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프로테스탄트니즘에 입각한 나라다 보니까 정직성이라 된 데서 굉장히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회계 부정을 하는 순간 업계에서 완전히 배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회계 부정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신뢰 사회다 보니까 회계 부정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기업은 100% 회계 부정이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벤처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정부 자금을 받으려면은 그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그 돈을 정부 지원금을 잘 받게끔 100% 위주로 조작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는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 전부 다 봐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장부 자체가 믿기 어려운 게 많은 거고. 여하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오늘 공부를 하겠지만, 재무제표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재무제표를 실제 만드는 경영자가 어떤 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영자의 자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분의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 쓴 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얻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나쁜 놈이면은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질적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숫자에 나온 거 넘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대국특이라는 주식을 투자한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한 20개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주식 사기 전에 탐방 갔을까요? 아니면은 IR 다녔을까요? 하나도 안 갔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IR을 못 가니까, 난 탐방을 못 가니까, 난 CEO를 면담을 못해서 CF고 CTO를 만나보지 못해서 투자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워렌 버핏, 그리고 필리피라든지 캠피스 이런 양반들도 어떤 회사 주식 투자할 때 탐방 가거나 IR을 안 하고 투자 다 하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는 것보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재무제표, 미국 같은 경우죠. 한국에는 좀 틀리긴 한데, 한국에는 좀 워낙 이제 아시다시피 SK 조직회계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불과 15년 전인가? 그때 일이 난 거잖아요. 그때 SK의 최대 주주였던 최태원 회장인가, 그분이 최대 주주가 아니라 그때 펀드가 최대 주주였거든요. 이게. 펀드 운영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분식은 최대 주주였는데도.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 15년 지나면서 이제 많이 투명화되고, 특히 2018년 이후에는 특히 또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작년, 재작년 회계장부는 이제 거의 믿을만하게 될 정도로 왔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계장부만 믿고, 그리고 대표 경영자가 경영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해볼만 할 때가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제가 그 준비 공부하고 오시라 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IPO 기업들 중에서 그 인수인이 이제 투자 설명서가 그 부분 보면은 그 대표이사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상장된 한 5년 이내 기업들은 투자 설명서에 경영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탑라인,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 탑라인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바텀라인이 그 집의 단기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집중도 분발 현금 흐름표상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예전 벌피도 그 얘기 했는데 자기 복잡한 공식을 알아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자기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투자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떡만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올라가서 다도 묶고 있을 때 팔면 되는 거고, 이게 매우 쉬운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핏이 이런 말을 한 거 있거든요. 그 체스 선수를 물리치는 방법은 체스 이외의 방법을 하는 거고, 밑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손흥민을 이기기 위해서는 축구 외에 딴 거 하면 된다. 손흥민이 우리나라 축구 엄청 잘하죠, 그래? 근데 이분하고 해서 이제 바둑 두자고 한다든지, 우리 뭐 좋아하는 롤 게임 한다든지,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시세를 보지 말자. 그리고 탐방 IR, NDR 관심 끄자. 그리고 근시안적인 투자관에서 벗어나자. 근데 근시안적 투자관은 투자자의 95%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근시안적 투자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 방법 보지 마시고, 장중 주가 보지 마시고, 주중에 주가는 가급적 보지 마시고, 주말에 공부해서 냉장고에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의 소음에서 물러서. 시장의 소음이 지금의 소음은 뭐냐면은 이거 코로나19 언제 끝나냐, 이게 소음이에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코로나19 공부할수록 사람이 거의 그 마술 같은 거 마법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올 여름이 되면은 코로나는 전혀 기억 못할 거다. 그리고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은 2020년 3월 14일 날 여기에서 모여서 코로나 갖고 토론했던 거 자체를 기억 못할 거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건 소음이에요. 그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 뿐이고, 변동성 확대시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수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가 가서 주는 게 싸게 사자는 거예요. 그 싸게 사기 위해서는 빚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제야 이 책이 들어왔네요. 와, 이거 책을 내가 이제 이 책 내가 원본을 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책 깨끗한 거는 오늘 책을 받아서 깨끗한 거고, 원래 본은 다 읽었는데, 이 책이 이제 아빠와 딸의 축사 레슨인데, 이게 아빠예요, 아빠.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는데, 아빠가 원래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하고 딸하고 이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있고 이제 아빠, 엄마하고 있었는데, 아빠하고 같이 엄청 이제 굴러게 살았는데,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는 새엄마한테 이제 가고, 이제 엄마하고 이 딸이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 보면은 이 딸이 아빠에 대해서 좀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그런데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 딸은 이제 아빠를 용서해주고 아빠의 진심을 알게 돼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딸은 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가족 파티를 열면서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아빠의 와이프도 오고. 우리 나중에 이야기 듣는데 저게.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있어요. 아빠의 와이프? 엄마? 그 내가 사이좋게 지낸다. 뭐. 미국에서 이런 좀 우리로 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나오는데 이게 이 따님의 유튜브에 내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한테 아빠가 헛소리를 하지 않았겠죠, 그죠? 네. 진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매달 팟캐스트에 올렸는데 요거를 이제 이 책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우리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다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목소리 나오면 더 싫어하실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딸이 이제 대학 가면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그 체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슈퍼게임이 하면 딱 좋잖아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20대 초반에 뭐 입수자 이런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죠. 싸게 사고 비싸게 사자는 게 이게 매우 쉬운 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사람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시장에 5%도 안 돼요. 대부분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는 거고 추세에 편성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패닉이잖아요. 지금 좀 딴 사람들 패닉이 우리만 패닉 아니잖아요. 지금 패닉인 분 안 계시죠? 예. 패닉에서 베어마켓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야 지금. 이게 뭐 16개월 동안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한 3년 보면은 지금 시점이 회복 못할 고점이니까 지금 코스닥이 지금 500이 붕괴됐나요? 500이 아직 붕괴 안 됐죠? 그럼 500선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500선이 앞으로 10년 동안 회복 못할 고점이었을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때 문제는 뭐냐면 뭘 사야 될지가 문제인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사는 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은 다 인지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ETF 레버리지 사는 거예요. ETF 레버리지 사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ETF 레버리지 사는 건데 그는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사는 건데 ETF 레버리지나 ETF를 사는 거는 시장 수익만큼은 벌고 시장 수익 2배는 벌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게 이쪽 무릎이면 괜찮아요. 이게. 근데 이쪽 무릎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요 기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이게. 요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여기 짧게 보이지만 이게 몇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악의 경우는 우리가 4월이나 5월에 샀는데 12월 말까지 끝까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뭔 소리야? 시리가 맞고. 시리가 나 얘기한 적 없는데 이게. 아 이게 또 그래서 이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가면 우리는 그냥 라면 먹으러 한강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 여기 맛있는 호텔 뷔페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좀 제가 쓴 부분은 우리 이 선생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이 부분 좀. 좋은 투자의 비결은 기다림이야. 네가 준비를 마치고 시장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내게 어떤 것도 시키지 않으마. 고객들은 펀드 매니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 분기별로 확인한 수익률이 동료들보다 못한다면 고객들은 돈을 빼서 다른 펀드 매니저에게 갈 것이고 그 펀드 매니저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이게 책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책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떡락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은 이제 보시면은 매달 어떻게 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1개월 차, 2개월 차부터 해서 나중에 8개월 차, 10개월 차, 12개월 차, 12개월 차.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던 이제 젊은 딸이 점점점 공부를 해 나가다가 마침내 주식을 사고 수익이 내서 돈을 벌어서 남자친구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처음 뭐 1, 2, 3, 4개월 차까지는
주식을 빨리 사야 된다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일단 뭐든 일단 사놓고 기다리는 인내가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정말 좋을 때가 올 때까지, 워렌 버핏가 있잖아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왜 어느 순간 이제 물리 종목 버티는 게 인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분명히 좋은 공이 올 때까지는 계속 사진 아웃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라고 그랬는데 그냥 사요. 그냥 일단 사더라고요. 이게. 물리면 워렌 버핏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아빠는 찰리 문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3등만 사는 사람이 뭔 이해를 하고 3등만 사는 사람이 1등이라는 이해는 아닌 게 없죠. 두 번째, 지속적 경쟁 우위를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사이클수예요. 지속적 경쟁 우위와는 일도 관계가 없는 회사다. 3번, 성실하고 유능한 경영이 이끄는 기업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거고. 네 번째, 합리적이고 안전 마진이 확보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고 안전 마진이라는 거는, 전 안전 마진이가 자체를 믿지도 않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싼 가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는 이제 그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매수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싸게 사야 된다.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김원주 우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총무님께서 얼굴이 안 나가십니까? 네. 예. 매수 시점은 사건을 찾아야 한다. 사건은 공포를 지렛대로 삼아 놀라운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한다. 내가 두렵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공포에 떨며 매도할 것이고 나는 기다림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의 수련은 똑똑한 사람들이 도망칠 때 오히려 투자에 나서는 극도의 인내와 극도의 용기를 필요로 한다. 아버지에 따르면 버핏은 이런 기다림을 나태에 가까운 게으름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기업이 고평가 상태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를 훨씬 밑도일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려면 사냥꾼과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타인의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개인 투자의 관건이다. 합리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에 근거해 움직이고 공포와 탐욕 같은 단기 감정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이 매우 다양하다. 버핏은 그것이 더욱 많은 매수 기회를 창출한다고 했다. 예. 목소리가 저거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건을 찾아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같은 게 사건인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기다려봤던 때가 온 거죠, 이제. 그래서 현금을 들고 이런 사건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거기 그랬잖아요. 망치가 된 사람은 모든 게 못 써 보인다고. 일단 계좌 현금만 있으면 뭐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은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어떤 정보사 하던데 계좌 몇 개 만든다 돈 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계좌 한 4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할 때 첫 번째 계좌 사고, 두 번째 매수할 때는 두 번째 계좌, 세 번째 매수할 때 세 번째 계좌, 네 번째 매수할 때 네 번째 계좌. 이렇게 딱딱딱 사보는 거예요, 이게. 한 개도 다 사버리면 평단가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떤 게 내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샀던 건지를 기억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투자금이 만약 1억이 있다 그러면 2,500만 원씩을 나눠놓는 거예요, 이게로. 그래서 1번 계좌에서는 이 시점에 나는 이제 싸다 생각했을 때 사고, 그 다음 계좌에서는 두 번째에 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맨 마지막 계좌에 샀던 게 가장 싸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위로 갈 때만 사면은 맨 위에 샀던 게 내가 가장 높은 가격에 산 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떤 투자할 때 뭐가 잘못된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계좌 관리를 하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와이프가 낭비벽이 있다 이 생각이 들면은 제일 안 좋은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너무 우울해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계좌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되니까 이렇게 계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시점별로 나눠서 이제 사시면은, 그러니까 종목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 계좌의 수익은 전부 다 안 좋을 거고, 근데 만약에 시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중 좋은 계좌의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내가 4번에 나눠서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술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술을 이게 저같은 가면 이렇게 쭉쭉 마셔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시면서 장인어른하고 사남하고 술을 마시니까 장인어른이 뭐 자네 그게 술을 한 번에 쭉쭉 마시면은 안 된다고. 10대는 한 번에 쭉 마시더라도 20대는 2번 나눠서 마시고 30대는 3번에 나눠 마시고 당처럼 40대는 4번의 술을 나눠서 마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에 툭 따라주길래 이렇게 이렇게 먹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뭐 그냥 그렇게 뭐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4번 나눠서 마시냐 그러냐, 그냥 한번 쭉 마시지 쭉쭉쭉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4번 나눠서 살아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그렇게 살면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나눠서 시점 분산하세요 했더니 시점 분산을 하루 단위로 시점 분산. 아 그게 뭐 시점 분산이에요, 이게. 그냥 몰빵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어떤 거 샀으면은 10%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10% 한 더 빠지면 더 사고, 맨 마지막 산 거 40% 빠졌을 때 사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번 달 사고 다음 달 사고 그거 다음 달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시점 분산이지, 오늘 내일 모레 그냥 쭉쭉쭉 사고 난 다음에 현금 100%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 인내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인내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추천하면 내가 전화번호 밤만 되면은 형님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어제 사고 내일 사야 됩니다. 아니 그럼 뭔 소리냐면은 형님 나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깝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1배, 2배 갈 건데 지금 2배, 4배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는 대출을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아빠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부터 싸게 사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돈이 올 때까지는 정말 현금을 아끼고 버텨야 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식 투자라고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100%면은 투자자들이 항의를 안 하겠냐고요, 이거. 너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의 주식이 95%여야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와서 책 쓰고 외부하면서 시장의 폭락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가장 좋은 이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캠피스 같은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현금 100% 좋다, 소세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런 책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문 아크릴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떨어질 땐 더 사야 된다 얘기를 언론에서 하는데, 그 언론에 주된 그 광고주들은 기업들이고 증권사들이고, 증권사들이 원하는 거는 현금 100%가 좋으니까 주식에 있는 계좌 빼서 뭐 본인의 저축 계좌 넣으세요 하면은 거기 자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달부터 할 때 힘드시면은 그냥 현금 100% 끝까지 가겠다 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 뭐 우리 김총무님도 안 나오고 뭐 이 선생님도 그냥 오면 막 화내고 있고 막 그럴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투자할 때 제 문제가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 뭐 정부 탓, 뭐 미국 트럼프 탓, 무슨 탓 하는데 지 잘못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가 높은 가격에 샀다는 거는. 그래서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데, 그 탐욕이라는 거는 그냥 즉시 돈을 보고 싶은 탐욕.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우리 보면은
차가 다닐 때도 이게 원래 중량보다 훨씬 더 큰 타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실수를 하는 거, 실수를 할 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가격에 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빠져면 문제가 없을지를 생각하고 그 정도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지라고 갖고 이제 여기 유리잔이 있고 금고가 있고 DNA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평온한 시장에서는 이 세 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어떠한 이제 그 충격이 오면은 프레질 깨지기 쉬운 거는 박살 나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잖아. 근데 금고는 원래부터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거기 DNA 같은 건 바꿔 버린 거예요. 진화를 해버린 거죠. 근데 금고 같은 거는 이렇게 안전한 것들은 수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건 우리가 투자를 왜 해요? 모여서 돈 벌려고 모은 거죠. 우리가 뭐 이건 뭐 정치나 종교나 문화에 한 모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을 벌려면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변화된 현실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기 쉬운 이제 요런 포트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성질이 급해갖고 나는 주식 100%다 그러면서 그냥 지금 시장이 고점인지 고점 아닌지도 뭐 안 보고 누가 얘기하면 그냥 내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한 친구가 재작년에 고랜 버핏 추종을 갔다 오고 왔는데 내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또 왜 이렇게 내지르고 오냐 했더니 버핏 추종에 갔다가 되게 유명한 미국 투자가 누구를 만났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은밀하게 안 된 영어로 해서 혹시 한국 주식 사고 있는 거 뭐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타이어 회사인데 퍼가 뭐 4배가 안 되는 그런 타이어 회사를 제가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누구더라 뭐 굉장히 책도 썼을 분인데 그분을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퍼가 4점대고 타이어 회사니까 이거다 그래가지고 내지르더라고요 이게. 물 주가는 가쪽에. 그래서 이렇게 내주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현금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냥 일단 내지러 버리면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작년에 유튜브에 13종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대충 7개는 오르고 4개는 빠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투자했던 것 중에서 내가 실패한 3개의 이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내 생각에 한 3-4 종목 정도에 투자하면 아마 가장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 중에서 3개 투자해갖고 2개만 성공하면 돼요. 하나는 조금만 손해보고 이런 거 사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3개 사서 3개 다 돈 벌겠다, 5개 사서 5개 돈 벌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3개 사서 2개 성공하고 1개 실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공할 거도 내가 고점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 4번에 정도 나눠서 샀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충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같이 좀 이때다 싶어서 지르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딱 좋잖아요. 남들이 전부 다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혼자 돈 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한번 읽었으면 우리 김선생님이 한번 할게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펀드 매니저의 세계에 들어온 거야.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것이 바로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이유란다. 훌륭한 투자자의 조건이 뭘까? 필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사는 것. 아니면 적절한 기업이 적절한 가격에 나올 때까지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 사냥감을 집요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야. 의무적으로 샀을 때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니? 압박감으로 하는 매수는 투자가 아니란다. 전형적인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에서 늘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이 산업 저 종목 옮겨다니면서 군중의 방향에 투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야.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하는 것은 인내심, 매수 대상에 대해 이해 여부야. 좋은 투자의 비결은 기다림이야. 시장에서 기회는 결국 찾아오게 되어 있어.
이게 아빠와 딸의 투자 레슨에서 아빠가 조언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못 이기는 이유는 늘 주식이 95%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늘 이제 곧 오를 거, 다음 주 오를 거, 바로 내일 오를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더더면 다 맞는 말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오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좀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